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자체가 LNG예요.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들의 일단 특징은 가스가 되었건 오일이 되었건 그게 해양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중동은 보통 육상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많이 가동이 되는 것의 의미는 LNG 캐리어가 많아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중동과 극동아시아는 저희 라운드 트립 기준으로, 그러니까 왕복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한 달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 2배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수량을 저희가 수급을 하려면 배는 2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마픽 출발합니다. 진행의 권다영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의 엄경아 위원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이 나와 있네요. 드디어 네. 나왔군요. 네네. 6월 초에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나오니까? 출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후문을 들었는데 예,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멋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다시 나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또 조선업황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본 책은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 취지로 처음에 기획이 됐던 책이었고요. 네. 이제 조선주를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선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뭐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어쨌든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려고요. 좋은 기억을 갖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 조선업에 대해서 종목이 뭐가 있지 이 정도만 알고 계시지 진짜 디테일하게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업황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업황도 좋아, 수주도 좋아, 실적도 좋대. 근데 주가는 왜 못 가? 다 이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못 간다? 설명해도 되는 거죠? 좀 섭섭합니다. 저희가 계속 못 갔던 것도 아니고, 네. 저점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저희 진짜 막 텐베거도 이미 나온 네, 그쵸, 상태인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저희가 지수는 올라도 거의 상장되어 있는 8,900개 종목이 다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도 직면해 있는데, 거기에서 꼭 조선이 예외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저는 한정적인 기간 동안 가요 안 가요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업황을 따라가는 것이 주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지겨운,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도 인내심이 살짝 한계가 오려고 하는 기간 조정 기간의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주가 사실 우리가 요 몇 년간 그렇게 엄청난 걸 본 거지. 네네. 시계열을 길게 보면 사실 가벼운 그런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업황적인 측면부터 쭉 짚어볼게요. 일단 신조선가 지수가 요즘 다시 올라온다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조선 업체들의 도크들이 이제 차가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좋은 해운 업황을 가지고 있는 선종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선박의 가격이 다 오릅니다. 어차피 도크의 그 타임을 사는 건데 그 시간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운임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기 없는, 이제 과거에는 완전 주인공 선종이었지만 요즘에는 별 재미가 없는 벌크 선종의 신조선가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뭐 한 1, 2주 또 이렇게 주춤하다가 재차 오르는데 그 올라가는 강도가 저희는 꽤 세다라고 느껴서 아마 이 뒤에 더 수주량이 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그 2007년, 8년의 기록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깨지 못했던 전고점을 완전히 깨고 사상 최고 지수를 좀 기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 신조선가를 선행지표로 봐야 돼요? 후행지표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도크가 차서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조선가가 업황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선박시장에서의 거래도 그렇고,
볼륨 지표가 선행성을 갖고요. 가격 지표는 후행성을 갖습니다. 특히나 선박은 저희 부동산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가 안 되면 여러분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가격은 주인들이 부르는 호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박 시장도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매주 저희가 곳곳에 심어 놓은 그 선박 관련 지표를 던져주는 브로커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를 던져주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브로커이지만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이면 네. 조선소가 지금 부르고 있는 호가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도크는 이미 차 있는데 이제서야 거래량이 말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격 지표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죠. 굳이 저희가 낮춰서 부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거래량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도크가 좀 비어서 차라리 할인해서 조금 불러야지 손님이 올 것 같아 라고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가격을 낮춰 부르기 때문에 가격 지표는 무조건적으로 후행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볼륨 지표가 선행성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지표적인 측면도 함께. 근데 이러한 네. 가격 지표들 중에서 굳이 신조선 가격 지표에 그래도 그럼 선행하는 시장이 있느냐라는 걸 보면 선박 시장은 중고 시장 보시면 돼요. 중고 시장. 중고는 지금 당장 제가 배를 사서 지금 당장의 이 해상운임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시장 사이의 전후방 관계를 따진다라고 하면 신조 시장에 대해서 미리 감지를 하고 싶을 때는 중고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요즘 중고 시장의 가격도 그리고 볼륨도 굉장히 세다라는 얘기죠.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게 막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해상 운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호르무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무즈가 어쨌든 간 좀 풀려가는 것 같기는 해요. 잡음이 계속 있긴 한데 60일 동안 잡음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정상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이것들이 해운사의 운임 그리고 조선주까지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6월 중순 정도부터 종전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 선박들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안쪽에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0척,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6척 정도의 배가 들어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척을 제외하고는 다 빠져나온 상태이고 다른 나라의 노선에 들어갔던 선박들도 지금은 일단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운사를 만약에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빼고 나서 일단 그 노선을 다시 놓을지 안 놓을지는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다른 데에 돌려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저희가 나오던 화물들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가스이거나 이제 원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그 생산 설비들이 조금 많이 타격을 받거나 무리해서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폭발이 좀 있거나 이런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의 볼륨은 저희는 올해 당장 재개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예전만큼 생산돼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물량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해운시장은 그거를 전제로 해서 여기에서 못 구하니까 다른 데 가서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쟁이 남과 동시에 오히려 바다는 조금 서로 바빠진 상황입니다. 어차피 일단 안에 갇혀있는 배는 갇혀있는 것이고 근데 11만 척의 배 중에 1000척 정도가 갇혀있는 건 사실 0.1% 그러니까 1% 정도도 안 되는 1%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그거를 차치하고 다른 데에서 이제 배들이 화물을 빨리 운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험 지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감내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위험 수당도 좀 붙었어요. 그래서 해상 운임도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갔고 다른 해역의 항만이나 노선들은 조금 바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업계의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들의 움직임도 좀 빨라져서 오히려 성약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종전 협의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조금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중동에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전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조금 촉매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후의 시장은 그냥 중동을 제외한 에너지 수송 루트에 대한 그 수송 시장이 조금 전쟁인 거죠. 서로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그 물량을 차지하고
하고 어떠한 노선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 이후로 종전협의가 완벽하게 돼 안 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박 시장 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온이 됐다. 뭐 요 정도의 네.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업황들 쭉 정리를 해봤고 일단 도크가 다 차 있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발주라든지 앞으로의 업황이 어떻게 될지 한 가지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들 조선주 이야기하면 가장 고부가 가치 선박은 바로 LNG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대형 LNG 프로젝트 입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진짜 되면은 주가에 영향이 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들의 일단 특징은 가스가 되었건 오일이 되었건 그게 해양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중동은 보통 육상 프로젝트로 진행이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많이 가동이 되는 것의 의미는 LNG 캐리어가 많아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중동과 극동아시아는 저희 라운드 트립 기준으로, 그러니까 왕복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한 달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 2배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수량을 저희가 수급을 하려면 배는 2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거리 수송 시장이 개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주, 북미, 남미 요 지역에서 있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해양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아서 캐리어뿐만 아니라 FLNG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는 LNG 생산 공장까지도 저희가 더 늘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 중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에너지 생산 계획과 중동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도는 에너지 생산 계획은 시장 자체에 주는 영향이 단순히 LNG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차이가 확실히 있군요. 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우리가 LNG선이 많아진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하나씩 좀 가볼 텐데 일단 이 LNG 프로젝트 입찰이 커지면서 LNG선 발주가 된다. 뭐 요런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친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배경을 봤을 때 LNG선 발주 자체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자체가 LNG예요. 그래서 기존의 선박들은 LNG를 연료로 해서 이미 돌아다녀 본 상태입니다. 이제 한 25년, 26년쯤 된 것 같아요. LNG 추진 선박이 시장에 나온 게 2000년 거의 초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넷제로로 가진 못하지만 기존의 벙커시유를 쓰는 것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거는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라고 하는 이 천연가스라고 하는 에너지가 사실 용처가 굉장히 작은 에너지예요. 저희 도시가스 쓰는 거, 가정용, 네. 그리고 아니면 가스 파워플랜트 이 2개 정도로밖에 안 쓰이는데 이게 연료로 소비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LNG가 갖는 계절성이 사라집니다. 원래 겨울에만 왕창 쓰는 에너지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배들은 사시사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료로 쓰기 시작하면 이 에너지는 1년 내내 쓰이게 되니까 네. LNG 수입 터미널들의 회전율이 되게 높아지죠. 저희 원래 하절기에 열심히 수입해서 쌓아놨다가 겨울에 확 쓰고 끝나는 게 LNG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지금 LNG가 만약에 차세대 연료로 기능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거래량 자체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 자체의 일도 바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운반선의 계절성 또한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LNG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그 수요자들의 범주 자체가 확장이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계절성이 없어진다. 이거 되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넷제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LNG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들어봤고 FLNG 말씀을 주셔서 삼성중공업 얘기를 사실은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플랜트 제일 잘하는 거는 삼성중공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2건 정도 FLNG 수주를 따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수주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2010년 이후에 삼성중공업이 FLNG를 수주한 연도를 보면 10년, 10년? 14년, 17년입니다. 3, 4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하나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하나 나오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영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이 사업 부문이
매일매일 팽팽팽팽 돌아가지 않는 데가 있는 거죠. 이게 끊기는 거죠, 한 번씩. 네. 그럼 분명히 여기에 저희가 이 전문 엔지니어들도 고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라는 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풀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목표로 하는 수익성이 매년 채워진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나와주면, 그래서 회사의 목표는 1년에 한두 건 정도의 FLNG를 꾸준하게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26년 이후에 저희가 그 수출 승인을 하려고 줄 서 있는 프로젝트 중에 LNG 프로젝트의 지역이 거의 대부분 북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굉장히 많은데 FLNG 형태를 예고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오던 게 이제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베이스 프로젝트들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에게는 이제 열심히 저희가 공들여 놓은 이 시장에서 드디어 수주를 조금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가 꾸준하게 간다? 이것이 주가로 이어지냐는 조금 완전히 붙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굉장히 붙는 얘기인 게 네. 저희가 이렇게 범주가 조그만한 시장에 저는 혼을 담고 있지만 시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회사의 실적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친구보다 더 이익률이 안 좋을까? 네. 왜 나는 친구보다 영업이익률이 항상 딸리지? 이거는 분명히 빵꾸가 나 있는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거는 그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시장이 내 생산 사이즈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인 게 굉장히 큽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혼을 담는 작은 사이즈의 시장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네. 드릴십을 열심히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드릴십이 안 나오는 해도 있고 한 척 나오는 해도 있고 세 척 나오면 난리가 났습니다. 세 척이나 나와요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시장에 드릴십이 40척밖에 없는데 세 척 나오면 난리 나는 거. 세 척이라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2010년 11년에 한 해에 30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그 드릴십이 한 90개인가밖에 없어요. 그때 만들었던 거, 그때 발주된 거 만들어서 나온 게 그냥 끝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막 커지면 그때는 막 사이좋게 삼성, 현대, 한화 다 10척씩 수주를 하고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 또 뚝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쉬는 시간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FLNG가 2010년대로 보면은 이제 그런 존재였던 거죠. 아, 이렇게까지 비싼 설비를 써가지고 해야 돼. 가스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꾸준하게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LNG도 이제 시장이 좀 커지잖아요 라고 하면서 막 보고 있었는데 이 유가의 폭락과 함께 뭘 비싸게 굳이 가스를 써. 네. 이제 확 또 시장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의 해양사업 부문이 계속 덩치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풀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경쟁사들 대비 이익률이 항상 떨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거에 답이 그거죠. 근데 그 실적이 진짜로 주가에 진성으로 영향을 주느냐? 줘요. 여러분들이 이익률이 가장 좋은 시기와 그 회사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시기를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볼 때의 그 실질적인 그 질문의 내용은 이 상황이면 누가 제일 수익성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드리는 회사가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도 그 시장에서 가장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투자에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LNG 얘기 지금 해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LNG선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당연하죠. 네,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거예요. 뭐 나라가 크고 발주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잘 만들어? 다른 수주들도 다 가져올 수 있어? 물론 정치적인 게 섞여 있긴 합니다만 중국의 LNG선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어느 수준인가요? 우리나라가 왜 LNG선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제가 발 역으로 만들고 질문을 있는 하자면. 이유? 뭐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LNG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을 해서 쓰던 국가입니다. 에너지 수입 네. 국가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써야 되는 LNG 캐리어가 항상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 보니 레코드가 쌓이고 이걸로 인해서 외부 수요자가 나도 LNG 캐리어 좀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 경험치가 엄청 쌓인 거죠. 저희가 조선시장에서는 만들어 본 조선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여전히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국가입니다. 근데 한국이랑 일본은 사실 저희는 엄청나게 늘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원래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소도 LNG 캐리어를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2010년대 전까지는 일본도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 국가 자체가 LNG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쓰는 거 정도는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좀 확인하셨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LNG 건조 역량을 전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일본은 외부에서 발주하는 LNG 캐리어를 더 이상 수주를 안 하게 되고 그 안에 LNG 개발 조직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발주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역량을 잃은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잘하던 애도 넋놓고 있으니까 저렇게 도태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중국이 앞으로 LNG 캐리어를 필요로 할 때 본인들 거 정도는 본인이 하겠다라는 거기에서 의지를 저희는 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 아닌 마켓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중국이 안 주려고 하는 물량을 내가 저것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럼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다 내가 할 거야 이거를 분명히 할 텐데, 이 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정리를 해봤고 MRO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도 함께 볼 텐데, 방산 MRO 어쨌든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무언가 미국이랑 얘기가 되고 있나요? 미국과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한미 조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제 센터를 짓기로 한 상황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나오게 될 발주의 성격은 어쨌든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정부 중심의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민간 차원에서 지금 뭔가 진행이 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물량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걸쳐서 어느 만큼의 규모로 할까, 이거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되면 저희는 조금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진짜 실질적으로 뭐가 됐대 이런 거는 내년 정도 돼야, 빨라야 내년 정도라고 보세요? 내년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시기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돼서 저희 대미투자특별법 만들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직도 지금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금 계속 마련하기 위한 개정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완벽하게 좀 지나가고 나야지 저희가 사업이 구체화되더라도 좀 저희도 안심하고 그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깔려야 방산이라는 게 되는 거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은 미국 관련돼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방산 관련돼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건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언제 나온다 계속 말은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원래 6월 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이 6월 말일이잖아요. 근데 뭐 또 오늘 기준으로 지금 또 7월 초쯤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숏리스트를 확정을 하고 저는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내로만 나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빨리 진행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6월 말이라고 했다가 이제 요즘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어본다라고 하면 올해 말까지만 나와도 잘 나오는 게 아닐까. 이게 그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 저희가 발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이 정말 돼야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속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에서는 이제 안 나오니까 별별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럼요. 카더라가 난무해야 되는 네. 시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100개가 200개 되고 300개 되는 그런 네.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게 뭐 몇 대 몇으로 독일이랑 나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외신 기자한테 좀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네. 근데 여러분이 기존의 무기 체계를 없애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그찮아도 복잡해 죽겠는데 만약에 2개로 들여온다. 과연 캐나다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건 뭐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그 또한 굉장히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한번 수주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26년에 이 발주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나라가 제시한 초도함 제1함의 그 인도 시기는 32년. 32년? 그리고 기존에 원래 영국에서 저희 들여와서 쓰고 있던 그 빅토리아호 함이 이제 퇴거가 완료되는 시기가 한 35년쯤 되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면 그 기존의 4척에 대한 거 정도까지만 우리가 채워주는 걸로, 그리고 완전히 12척에 대한 걸 다 인도할 때까지는 2040년이 넘을 때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이 뉴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이걸 받아가지고 K조선, K방산에 이 저력을 끌어냈다. 그래서 다음에 발주도 받을 수 있다인데 실제로 초도함 볼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이 간극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근데 만약에 초도함이 32년이다라고 하면 그 군함은 테스트 기간이 거의 2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건조하면서 저희가 매출을 잡는 시기는 29, 30 그 정도. 이때 이미 이제 인식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되게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출 방산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 내수로 방산을 진행하는 업체들의 이익률을 따로 발라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절대 2자릿수의 이익률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비가 저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수출로 풀리게 되면 저희가 이미 연구개발비를 써서 개발을 완료한 모델에 대한 수출이고, 그 수출 가격은 내수보다 확실히 높다라는 점은 저희가 부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박에 아마 특수선 사업을 영위했더니 이제 이익률이 그쪽에서도 좋아지네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의 매출이 꺼지는 거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적용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신시장에 대한 그 성장률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테크나 이런 데서도 신성장 동력이 생긴 건 좋은데 여기 매출이 느니까 수익성은 좀 안 좋아지네 라는 얘기가 들리는 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신성장 동력인데 수익성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방산 영역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데가 원래 국내에만 자주포를 납품을 하다가 이거를 수출하기 시작하니까 이익률이 확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전에 본 게 있어서 학습 효과를 통해서 봐도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런 G7 국가에 수출을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큰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다음을 좀 기약하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해양방산 쪽도 다른 쪽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데에서는 어디서 받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방산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으로는 차세대 선박 이야기를 해볼 텐데 친환경, 이중연료,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선 이런 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이게 진짜 차세대야 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LNG 추진선도 차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조선 업체들에게는 매출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수주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어쨌든 LNG는 그 안에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연료를 쓰는 부분 때문에 암모니아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종국에는 이게 수소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가는 것인데요. 작년에 그리스에서 열렸던 저희 포세도니아라고 하는 이렇게 선박 박람회, 굉장히 큰 박람회가 이렇게 매년 열리게 되는데, 그때 국내 조선 업체들이 가서 제일 많이 세일즈를 했던 차세대 연료 체계는 암모니아였었습니다. 근데 2026년에 이번에 세일즈를 한 쪽은 오히려 SMR 쪽으로 굉장히 많이 세일즈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소는 저희가 차세대 기술을 갖추고는 있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선주들이 채택을 안 해버리면 그게 대세로 자리를 잡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술은 그냥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스텝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저희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그냥 그 조선 업체들은 도태되는 것이고, 어쨌든 발을 다 뻗고 있는 업체는 이제 거기에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선주들은 조금 관망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중간 매개체 정도라고 보는 LNG 시장이 조금 길게 가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좀 넘어갈 것인가인데, 사실 여기에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탄소세를 세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연가스도 탄소를 적게 배출하긴 하는데, 그 적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마저도 내가 탄소세를 굉장히 세게 물리겠다라고 하면 선주들이 이제 경제성을 잃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기술을 버리는 거죠.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리고 이제 막 발주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선주들의 이제 반기도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늘어지는 거, 뭐 이런 건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LNG, 방산, 차세대 선박 이 이야기를 한 게 결국에는 사실 기업이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가면서 수익률이 좋고 이익 체력이 좋은 그런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그렇죠. 입니다. 체력적으로 이익 체력이 좋은 종목들, 좀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완성조선 업체 저희 상장사는 일단 4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HD 현대그룹에 있는 하나는 한국조선해양, 하나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둘 다 HD 현대그룹에 속해 있고, 나머지 이제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이렇게 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네. 각자 뭐를 잘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하나오션은 너무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룹이고요. 그룹의 전략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해양 쪽도 해양 방산을 앞으로 키우는 거에 대한 계획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실제로 하나그룹에서 하나오션을 인수를 할 때 저희에게 보여줬던 로드맵 자체는 궁극적으로 이제 매출을 굉장히 많이 키워갈 건데, 대체로 해양 방산에서 키울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획상 발표를 했었고요. 삼성중공업은 기본적으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이 조그말 때도 근성 있게 투자를 해서 시장이 커질 날을 많이 기다리시는데 요즘 커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굳이 이제 현대그룹을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누차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선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컨디션 기준으로 조선 산업에서 중요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엔진도 직접 만들죠. 상선도 제일 많이 만들죠. 그리고 방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도 여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베스트 컨디션이 누구야라고 하면 HD현대중공업이고요. 그 그룹의 다른 조선 관련된 회사의 지분까지 다 들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마린엔진 지분도 가지고 있고 비상장인 HD 현대사모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심지어 그 조선 관련 사업 회사들이 모두 순연금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 배당 재원을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그 상승을 기대하는 것 플러스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탑픽 종목은 들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룹은 얘기를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이거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SMR 관련된 이야기가 HD 현대중공업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무슨 중공업 하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원래도 원자력이나 핵융합 관련된 사업을 옛날부터도 진행을 했었고요.
2010년대에 국제가 공조해서 이 핵융합 발전을 궁극적으로 상업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약간 한국 대표 선수격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공태양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저희가 진공배셀을 납품을 실제로 했었고요. 굳이 왜 조선이랑 관련된 기술에서 이거를 납품을 할 수 있었는지 보면 조선은 용접의 산업이거든요. 저희가 정밀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진공배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온과 저온과 그리고 진공의 압력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진공배셀을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실제로 납품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원자력이나 관련된 프로젝트에 지금까지도 참여를 했었고 선박 시장 자체도 에너지 전환에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다음이 뭐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박도 궁극적으로 넷제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탄소가 없어야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지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건 사실 원자력밖에 없어서 그렇죠. 저희가 소형 원자로니까 그거를 이제 선박에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로 확인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웬 원전 이러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역사가 있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이유가 AI 때문입니다. 갑자기 AI 엔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랑 조선업 얼마나 가깝습니까? AI가 결국 전기가 되게 부족해서 SOS를 친 거잖아요. 네. 근데 배는 그 바다 위에 돌아다니는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빌딩엔 저희 항상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 발전기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그만한 엔진이 들어가는데 발전 엔진이 들어가요. 컨테이너 선에는 발전 엔진이 한 5개 들어갑니다. LNG 선에 한 3개쯤 들어가고요. 그래서 선박용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선박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 발전용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HD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힘센 엔진,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TX 엔진이 만들고 있는 민수용 마린 엔진, 그리고 한화 엔진이 원래는 그 부분을 그만뒀었는데 최근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생산을. 보기 엔진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사, 에버넌스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보기 엔진을 다시 재생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만큼은 우리가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빅테크들이 찾아오면서 전기가 너무 모자라니까 엔진 좀 주겠니? 라고 하는데 부르는 값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엔진사들은 네.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조선소가 있어요. 네. 배에 들어갈 엔진을 빼서 거기다 팔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 배가 우선이니까요. 네. 근데 유럽에 있는 엔진사들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체한테 그 엔진을 팔고 있었을 거잖아요. 아니면 네. 중국에 있는 뭐, 조선업체 네. 엔진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빅테크들이 와서 훨씬 많이 그렇죠. 주겠다고 하면 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유럽 엔진사들은 이 마린 사업 부문과 에너지 사업 부문이 있는데 에너지 사업 부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이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굳이 내가 뭐 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제적으로 동일한 운임에 노출이 된 산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배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비싸게 배를 사서 내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 장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엔진 가격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빅테크들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렇죠. 지르는 거죠. 일단 나는 빨리 전기가 줘.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럽 엔진사들은 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엔진은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기자재 쪽에서는 엔진 밸류 체인이 가격 결정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럼 반도체 마냥 부르는 게 가격이 될 텐데 지금 사실 기자재주들도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게 하나 뭐 뚫리기 시작하면은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네. 그
조선소가 잘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남으면 육상에다가 주는 체계이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야 몸집을 한 3배 키우자. 우리도 한번 커져보자.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엔진 발전이 갖는 그 발전의 기능은 비상 발전기지 메인이 아닙니다. 그쵸. 예. 네. 그렇다고 하는 건 정말로 빅테크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될 수 있는 큰 발전소가 잘 건설이 되고 지금의 병목이 풀리는 그 순간 저희는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리한 증설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옛날에 다쳐봤으니까. 그렇죠. 이미 다 경험해봤다. 그럼요. 네. 예. 그러면 AI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일 거에 대해서는 물론 되게 반갑지만 오르는 게 이것이 지속 가능성에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까요? 지속 가능성이 저희는 그래도 꽤 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게 교체 수요로 받쳐주고 있는데 이거를 납품을 하면서 저희가 약간의 그 알파. 왜 플러스 알파를 조금 늘려서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한 시장만 바라보면서 영업을 하던 그러면 이 시장의 플럭체이션에 따라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후달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 거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엔진 밸류 체인 안에 들어있는 데들은 경제적 혜자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진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AI 이야기가 나와서 좀 밸류에이션 이야기로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이야기를 하면 사실 반도체를 이길 자가 지금 사실은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포워드 P가 뭐 5배다, 6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주랑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밸류에이션상 비싼 건 맞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속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성? 저희가 지속성이 전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몸을 키우면서 산업의 그 병목을 해소해 보겠다라는 마음이지만 저희는 커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오래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선 업체들은 2007년 그 호황을 저희가 선박 시장의 30년 만의 호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좋은 수익성을 정말 빛의 속도로 지나갔거든요. 끝나버렸어. 네, 아주 좋은 수익을 길게 내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가격에 대한 결정력을 길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밸류를 더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업계에 굳이 낮은 밸류에이션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게 호황인데 쓰러져가는 그 큰 상위 랭커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들 요즘 정말 굉장히 자그마해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 않니라고 하는 산업에서 탑 클래스들만 지금 남아있는 마켓이 한국 마켓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왜 밸류에이션을 깎아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지속성. 안 그래도 사실 시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좋아. 근데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주는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투자할 때 우리가 요거 3가지는 꼭 확인해보자. 3가지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수주 뉴스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어쨌든 저희 친환경 때문에 생긴 이번 시장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조금 궤도 수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쟁 관계겠죠. 저희가 갑자기 이제 또 반도체스럽게 늘려보자. 누군가가. 예, 그것도 쉽지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장 참여자들의 현재 경쟁 스탠스 그런 거 정도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집을 한번 불려보겠어. 이 시장에서 이러면. 한번 크게 튀겨보겠어. 이러면 이제 예, 그게 빵 터지는 거죠. 네.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힘들어질 수 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실적 시즌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아, 예. 하반기는 네. 이럴 것 같다, 조선주. 저도 처음 보는 사이클이고 여러분도 처음 보는 사이클인데 우리 그 사이클의 정점을 볼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꼭 좋은 사이클에서 꼭대기에서 안녕 하는 그날까지 또 보시죠. 네. 아직까지 꼭대기 가려면 멀었다. 우리 조선주의 투자의 법칙 읽으면서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지면서 하반기 조선주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신영증권의 엄경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